사회문화현상 관점에 관한 문제네요. 셋 중에 하나겠죠. 미시적 관점의 상호작용론, 거시적 관점의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이겠죠. 인간은 주변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생명체이다. 이 정도 읽으면 느껴져야 되죠. 의미를 부여한다. 상호작용론이겠네요. 그러므로 현실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정체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바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 결국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여 만들어낸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낸 공유된 현실이다. 미시적 관점의 상호작용론입니다. 1번 노인 문제는 가족의 보호기능 약화 때문에 발생한다. 기능론의 관점. 의약분업으로 인한 갈등은 이익단체들 간 이권 다툼의 문제다. 갈등론의 관점. 도시와 농촌 간 격차는 도농 간 상호 의존성 약화에서 비롯되었다. 기능론적 관점.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이 일탈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내면화하면서 강화된다. 낙인 이론이죠. 미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이론, 일탈 이론 중에 낙인 이론이었어요. 2번 자녀 부모 세대 딱 보니까 세대 간 이동이죠. 세대 간 이동. 그러면 이것도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자, 대각선 그려볼까요? 3, 10, 25. 3, 10, 25. 이거 합치면 38. 38%가 계층 세습이죠. 근데 지금 이쪽이 부모죠. 이쪽이 부모니까 이쪽이 상승 이동이라고. 이쪽이 상승 이동이에요. 3, 4, 12. 19. 이게 상승 이동. 이쪽이 자녀 쪽이니까 하강 이동이겠죠. 7, 14, 22. 7, 14, 22. 36에다가 43. 이게 하강 이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부모니까 부모세 항상 이 중산층에다 포인트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니까 중이 35. 자녀 중이 29. 그러니까 자녀보다 부모 세대가 더 중산층이 많네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더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밖에 물을 게 없다고요. 또 하나 있다면 상류층의 세습 비율은 전체 계층군의 3%죠. 근데 부모 계층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냐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 계층은 24니까 24분의 3이 되는 거고 자녀 계층에 대해서는 이게 10이니까 10분의 3이 계층 세습을 하고 있다. 요 정도가 지금까지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더 깊이는 수능과 같이 뭐 여기도 빈칸을 주고 A 주고 뭐 B 주고 해가지고 함수로 푸는 문제는 안 내요. 수능은 이렇게 함수로 2차 함수로 푸는 문제 내거든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1번으로 바로 갈게요. 옳은 거 찾으래요.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보다 안정적이다. 이건 뭘 보면 안다고 그랬죠? 중산층만 보면 돼요. 부모가 35%고 자녀가 29%니까 부모 세대가 더 안정적이에요. 끝났잖아요. 점수 주는 문제예요. 도표 문제 나오면 이거 점수 주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풀어나가셔야 돼요. 나머지는 공부거리로 할게요. A국은 세대 내 이동이 세대 간 사회 이동보다 활발히 일어났다. 여기는 지금 부모 자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대 간 이동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세대 내 이동은 알 수 없어요. 과거, 현재 이렇게 나왔다면 세대 내 이동이지만 여기는 그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A국은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에서 사회 불평등이 완화됐다. 아니잖아요. 자녀 세대에서 더 중산층의 비율이 줄어들었으니까 불평등이 심화된 거죠.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4번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근대화 이후에 자주 나타나는 계층 구조. 근대화 이전은 피라미드형, 근대화 이후는 다이아몬드형이니까 자녀 다이아몬드형인가요? 10, 29, 61이니까 피라미드형이라고요. 그러니까 근대화 이전, 즉 전통사회에서의 계층 구조입니다. 3번 문제 문화의 속성 5가지 중에 뭐가 나왔을까?
중국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차를 따라 마시도록 하면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차를 따라주는 것을 계획하자. 이건 한 풀었던 문제 같으네. 공유성이죠. 공유성. 여기서 이제 공유성이라는 속성 가지고 예측 가능성이나 강제성이라는 파생 속성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밖에 없어요. 예측 가능성. 넘어갈게요. 그러면 집단의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가는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인간관계가 유지된다. 틀렸네? 네. 가는 1차 집단이란 말이에요. 1차 집단. 그러니까 비공식적이고 원정적인 인간관계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나머지 볼 필요도 없지만 공부거리로 나머지는 맞겠죠. 현대사회에서는 가, 즉 1차 집단의 기능은 농경사회보다 약화되고 있고 당연하고요. 나의 예, 즉 2차 집단의 예로 회사와 정당이 있고요. 여기서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이건 별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현혹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거니까 1차냐 2차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1차와 2차 집단을 구분한 사람이 쿨리죠. 구분 기준은 접촉 방식이었고요. 가는 나보다 전면적인 대면 접촉을 특성을 지닌 당연한 얘기죠. 5번 문제로 갑니다. 미출신제도, 공적 노인 요양보장제도. 우리나라 2008년부터 도입된 걸로 확인되는데 옳은 거 찾으래요. 이거 뭐예요? 사회보험이에요? 공공부조예요? 사회서비스예요?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땡. 모든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건 뭐예요? 공공부조겠죠. 그 다음에 2번. 성격상 공공부조보다 사회보험에 가깝다. 맞네요. 정답이고요. 조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사회보험이잖아요. 사회보험이니까 정부도 개입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조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가 되는 것이죠. 가족이 노인 부양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6번 문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회사원 값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녔고 결국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고용 안정성은 높지만 월급이 적어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에 값은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선택하기로 하였고 공무원이 되는 것을 선택하였을 때 편익과 비용, 당연히 이때 비용은 기회비용이겠죠. 경제학적 비용인 기회비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편익, 얻는 건 고용의 안정성. 그 다음에 니는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공무원으로서 받는 월급이라든가 복지 혜택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비용으로는 이때 비용은 매몰 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받는 월급 이거 포기해야 되죠. 기회비용 중에 명시적 비용이에요? 암묵적 비용이에요? 암묵적 비용이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이건 기회비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자, 1번으로 가서 맞는 걸 찾아야 돼요. 기억은 편익이 아니기 때문에 땡, 편익입니다. 만족감에 포함되는 거니까 1번 틀렸고요. 2번에 니은에 공무원이 되었을 때 받는 월급이 들어갈 수 있다. 맞잖아요. 싱겁네. 수능 기출문제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는 공무원이 되는 것을 선택했을 때의 명시적 비용이 아니라니까. 암묵적 비용이지. 암묵적 비용. 그 다음에 니을은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제어돼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제외시켜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림은 A국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입니다. 가에서 나타난 2008년과 2009년의 경제 상황을 나의 영역에 표시했을 때 옳은 걸 찾으래요. 가를 보니까 명목 GDP하고 물가지수가 나왔네요. 그럼 물가지수는 여러분 항상 GDP 디플레이터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명목 GDP가 나와 있으니까 숫자로 나와 있는 건 아니네요.
분석을 해볼까요? 여기가 물가지수. 명목 GDP라고 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2007년 이쪽이 9년 이쪽이 8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2008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8년이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해야 돼. 명목 GDP는 커졌죠? 물가지수는 하락했죠?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는 하락했다고. 근데 이건 실질 GDP분의 명목 GDP로 계산하는데 명목 GDP는 이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 GDP는 더 많이 늘어나야겠죠? 그래야 이게 작아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실질 GDP 더 커졌으니까 이것은 경제가 성장한 거죠. 실질 GDP가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나와야겠죠.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인 구간은 1구간하고 4구간. 1구간하고 4구간이네. 그런데 또 하나 파악해야죠. GDP 디플레이터가 작아졌단 말이에요. GDP 디플레이터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야, 내렸다는 얘기야?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물가 상승 줄어든 거잖아. 그러면 3번과 4번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공통점이 뭐야? 자,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니까 1 영역하고 4 영역이고, 물가 상승률은 줄었으니까 3 영역하고 4 영역이니까 공통점은 4 영역이네요. 4번. 그러면 이제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그럼 이제 2009년까지 결정되겠네. 자, 2009년은 GDP는, 명목 GDP는 고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전년과 비교했을 때 GDP 디플레이터가 커졌다고. 그리고 명목 GDP는 고정되어 있다고. 그럼 실질 GDP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이게 작아야지. 실질 GDP가 작아졌으니까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물가가 올랐으니까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 이 두 개 찾아보세요.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 1번과 2.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번과 3. 공통점 2. 그럼 정답 4번. 4번 정답. 최근의 문제들입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추론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8번 문제. 전형적인 문제죠. 그림의 A에서 E는 유한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균형점들이다. 한 균형점에서 다른 균형점으로 의 이동과 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 다유한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자, 이것도 역시 그림.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할 때 하고, 수요 곡선상 밖의 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근데 선이 이동한 거겠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라고. 자, 1번. A에서 D로 갔대요. D가 여기 있네.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기 A에서 균형이 됐다면 이게 수요곡선이고 이게 공급곡선인데, D로 가면 수요곡선, 공급곡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수요는 증가. 공급도 증가.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그래야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출 증가하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죠. 자본 유출이 증가해. 우리나라에서 돈이 나갈 때는 달러로 나가야 되니까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죠. 공급도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하는 거니까 정답이잖아. 1번 정답이다. 자, 나머지는 이제 공부거리로.
A에서 E로 간대요. E가 자, 이제 A에서 E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급 곡선만 움직인 거예요. 공급만 증가한 거야. 공급만 증가한 것이니까 수출 증가, 자본 유입 증가라고 해야겠지. 수입 증가, 자본 유입 증가. 그래야 공급 증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에서 A. C에서 A니까 C가 여기 있다고. C에서 A로 갔으니까 역시 공급만 변했어요. 공급만 감소한 거라고. 공급 감소니까 수출 감소, 자본 유입 감소. 이렇게 해야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잖아요.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E에서 B. E에서 B. 아, E가 여기 있고 E에서 B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수요 곡선도 왼쪽으로 가고 공급 곡선도 왼쪽으로 가고 둘 다 감소한 거죠. 수요도 감소, 공급도 감소니까 수입 감소, 자본 유출 감소. 맞아. 유입 감소. 수입은 수요니까 수입 감소, 그 다음에 자본 유입 감소. 자본 유입 감소. 이렇게 고쳐야 돼요. 1번만 맞아요. 9번으로 갑니다. 그림에서 정부가 공급량을 Q로 제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또 그림을 이해를 해야겠네요. 자, 공급 곡선이 나와 있고요. 수요 곡선이 나와 있는데, 원래 여기서 이제 균형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정부에서 Q로 공급량을 제한했대요. 야, 요만큼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공급량이 고정돼 있으니까 공급량이 여기로 고정된 거죠. 그러면 이제 물건이 적으니까 소비자는 이만큼의 물건을 이 가격까지 주고 살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 가격에 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시장에는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원래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었었는데 가격이 올라버렸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으로 줄어드네. 그럼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줄어들어요.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죠? 생산자 잉여는 원래 요만큼이었는데 가격이 여기서 결정돼 버리니까 소비자가 이 가격에 사니까 생산자에게는 요만큼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요만큼 늘어나고 요만큼 줄어들었네. 그림상 이해됐어요? 자, 다시 가격이 올랐으니까 누구한테 유리해요? 생산자한테 유리하죠. 그럼 생산자가 얼마만큼 유리하냐고. 원래는 요만큼의 생산자 잉여였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요만큼으로 늘어났으니까 요만큼 늘어나면서 생산자 잉여가 요만큼 늘어나면서 요만큼 줄어드네. 여기 그림이 A라고 있구나. 요만큼 생산자 잉여가 늘면서 요만큼
생산 이익이 줄어든 거예요. 소비자 이익은요? 소비자 이익은 요만큼에서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줄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초과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맞나요? 자, 지금 소비자들은 이 시장에서 이 가격이라면 이만큼 소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산량이 요만큼밖에 없다고. 그러면 요만큼의 수량을 공급은 요만큼 했잖아요. 근데 소비자는 요만큼 살려고 그러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봐요. 이렇게 표현하면 또 헷갈리겠다. 자, 다시. 지금 시장에 물건이 모자라죠? 그걸로 이해하세요. 원래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살려는 양보다 정부가 공급량을 제한하는 바람에 물건이 모자라요. 품귀 현상이 빚어진 거죠? 그럼 초과 수요도 이게. 초과 수요. 그러니까 1번 초과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맞습니다. 사회적 잉여의 전체 크기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사회적 잉여 전체 크기 얼마만큼 감소해요? 요만큼 감소하죠? 요만큼이 사회적 잉여 감소분이잖아요. 아까 원래 사회적 잉여는 요만큼이 사회적 잉여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 나타나고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이네. 요만큼이 사회적 잉여 감소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의 일부가 생산자 잉여로 이전되네요. 얼마만큼? 생산자 잉여의,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 이만큼 중에서 생산자 잉여로 이만큼이 A만큼이네. A만큼이 이전되는데 생산자 잉여 전체 크기는 A 면적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라 A에서 이 옆에 요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죠? 요거 빼줘야 돼요. A에서 요만큼. 이거 B라고 할까? B라고 하면 A에서 B를 뺀 만큼 생산자 잉여가 줄어든 거야. 응용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어느 나라의 노동 가능 인구 구성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자, 노동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죠. 경제활동 인구하고 나로 구성되는데 나가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경제활동 인구는 또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이 되니까 가가 실업자입니다. 그런데 볼까요? 이것도 눈으로만 설명하려니까 어려우니까 써놓고 할게요.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 생산인구, (15세) 이상의 생산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인구, 실업인구. 자, 이게 취업자가 600에서 550으로. 600에서 550. 실업자가 200에서 150.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돼요? 800에서 700.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200에서 300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됐죠? 그럼 생산 인구는 어떻게 돼요? 1000에서 1000. 아, 이건 고정되어 있네요. 지금 고정되어 있다는 제시는 없지만 고정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실업률 증가했다. 계산해 봅시다. 실업률
800분의 600. 8분의 6에서 70분의 800분의 어디요? 실업률이죠. 헷갈려. 800분의 200이니까 4분의 1, 25%. 그 다음에 700 중에 150. 700 중에 150이면 7로 한번 해볼까? 7로 해보면 27에 14 10이니까 2가 못 되네. 21 점 얼마 나가네. 그러니까 실업률 줄었어요. 실업률도 증가했다가 아니라 감소했다라고 해야 되고,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 같은 말로 실업자. 우리 예전에 노동의 수요 곡선 이럴 때 노동의 공급 곡선은 이렇게 꺾어진다고 공부했었죠. 왜냐하면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줘도, 웨이지를 많이 줘도 배가 부르면 이제 여가를 즐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퀄점에서 웨이지 제로, 균형 임금하고 균형 노동 거래량, 즉 고용량의 결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야, 이거 임금이 너무 싸. 좀 많이 줘.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어요. 최저임금은 시장임금보다 높은 데 있어요? 낮은 데 있어요? 높은 데 있겠죠? 최저임금을 실시했어요. 그러면 이만큼 뭐가 발생해요?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이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바로 뭐냐고? 실업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비자발적 실업이란 말이에요. 초과 공급이 바로 실업자 수예요. 그래서 2번 노동의 초과 공급이 증가했다. 실업자 수가 늘었다. 확인해 보면 되죠. 200에서 150명으로 줄었어요. 이거 틀렸어. 틀린 거고. 3번 구직 포기자의 증가는 가의 감소 요인이다. 가가 뭐죠? 실업자. 얘가 늘었으면 얘가 당연하죠. 얘가 이쪽으로 온 것이니까. 구직 포기자의 증가는 실업자. 구직 포기자는 비경제활동 인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었다는 얘기는 얘가 이리 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3번은 맞아요. 4번 실업급여의 증가는 나의 증가 요인이다. 실업급여의 증가는 실업자가 증가한 것이죠. 실업자가 증가하시니까 나가 아니라 가의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하겠지. 됐고요. 11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 대처하여 각국 중앙은행은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 놓았다. 이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과도한 유동성은 현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도한 현금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억제하게 한 거겠죠. 그러면 이 물가 안정 정책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문제 제시글에 보면 각국 중앙은행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이니까 금융정책이에요? 재정정책이에요? 금융정책이라고. 정부가 나와서는 안 돼. 근데 이제 이것을 캐치 못 하시는 분은,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이야겠구나 해가지고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인상, 정부의 소득세율 인상, 이건 맞네? 하고 2번하고 딱 찍고 다음 문제로 가는 순간 함정에 빠진 거죠. 정부가 하는 건 재정정책이에요. 재정정책으로서는 2번이 맞지. 인플레이션 억제하려면. 근데 지금 중앙은행의 정책이니까, 통화정책이니까 3번에 중앙은행의 국채 매각, 국채를 팔면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잖아요. 시중에 통화량 줄어들잖아. 그럼 물가 상승 억제되잖아요. 정답입니다. 3번 정답. 그래서 이 문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통화량이 늘어나 줄느냐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재정정책도 통화량 늘릴 수 있고 금융정책도 통화량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 늘리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 정부냐 중앙은행이냐.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재할인율은 금리죠. 금리. 인하했어요. 인하하면 통화량 늘어납니다. 넘어갑니다. 12번. 그림은 2003년과 2004년 커피 시장의 균형점을 각각 2003년의 이퀄점과 2004년의 이퀄점으로 나타낸 것이다.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때 균형점의 이동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으로 바른 걸 쳐주래요. 그 2003년에서 2004년이니까 왼쪽으로 간 거죠? 여기에서 여기로 간 거잖아요. 이렇게 왼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했으니까 감소. 수요 곡선도 왼쪽으로 했으니까 수요도 감소야. 그걸 찾으면 돼요. 커피 가격이 상승했다. 원료. 지금 저는 커피하고 가격 이것만 보였어. 원료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시험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장에서 집중력 떨어지고 막 긴장하잖아요. 단어가 안 보이고 커피하고 가격만 보여. 시험장에서 이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긴장 풀고 나 아니면 학교 갈 사람 없다. 자신감 가지고 덤벼야 됩니다. 쫄면 안 돼. 쫄면. 체력 관리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체력 관리 같이 소중한 중요한 수험 대책 없습니다. 시험 며칠 남았죠? 9까지는 다음 주에 체력 관리 잘해야 됩니다. 시험 열심히 공부했다가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체력 뚝 떨어져 봐요. 공부했던 거 기억이 안 나. 체력 관리 특히 공부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진짜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체력이 그 점수입니다. 체력이 그 점수. 자, 다시 12번 옵니다. 커피 원료 가격이 올랐대요. 커피 원료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감소하죠? 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렇죠? 수요 감소도 나와야 돼. 일단 이건 세모표 해놔. 세모표.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커피 제조업자의 생산성이 향상됐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죠?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건 X. 그다음에 커피 보완제인 설탕 가격이 하락했대요. 보완제니까 반대로 움직이죠?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요 증가죠? 수요 증가,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잖아. X. X. 그다음에 4번. 소득 증대로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 수요 증가니까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이 중에 정답이 될 수 있는 원인 하나 있네. 1번밖에 없잖아요. 공급 감소. 공급도 감소하고 수요도 감소해야 이게 정확한 정답이 될 텐데 문제를 출제위원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낸 것 같아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 둘 중에 하나 어느 것이든지 찾아라 이런 얘기 같아요. 1번밖에 정답이 없어요. 13번으로 갑니다. 그림 가의 총수요 구성을 나의 국민경제의 균형점과 균형점의 이동 방향 A, B를 나타낸 건데 옳은 걸 고르래요. 자, 가는 총수요 CIGX죠? 이거잖아, 이거. 어리게이트 디맨드. 요거라고. 그리고 이건 어리게이트 서플라이. 균형점이고. A, B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금리가 상승하면, 금리가 오르면, 보세요. 금리가 오르면 돈 빌려 쓰기 어렵죠?
그럼 대출도 없게 되고 투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A로 가겠네. A로 가겠네. 그게 아니구나. 기역이 증가한다. 기역이 민간이라고만 나와 있고 그 위에 민간 소비 그 다음에 기역이 민간이 뭐가 생략된 거야? 민간 투자가 생략된 거죠. 민간 투자. 민간 투자 어떻게 돼요? 금리가 상승하면 민간 투자, 인베스트먼트 줄어듭니다. 일본은 말이 안 돼. 틀렸고. 디귿은 순수출, 수출액에서 총 비율, 생산 비율을 뺀 거다. 순수출은 요거죠, 요거. 수출에서 수익을 뺀 거. 이게 순수출이죠. 순수출. 그 다음에 2번은 디귿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것. 이렇게 해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니은이 증가하면, 니은이 정부 지출이죠. 자, 여기 요거죠.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총수요 증가하니까 이렇게 가겠죠. B 쪽으로 가겠죠. A와 같은 이동이 아니라 B와 같은 이동으로 나타나겠죠.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자, 가계소득 증가. 자, 이 그림에서 가계소득, 요거죠. C. 이게 증가하면 총수요 증가하니까 총수요는 이렇게 가겠지. B 쪽으로 가겠네. B와 같은 이동의 용이다. 맞네. 4번만 정답. 14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근대 사회 경영론자 세 사람 중에 하나겠죠. 홉스, 로크, 루소 중에 하나겠죠.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만약 두 사람이 동일한 대상을 원하는데 그것을 어느 한 사람만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은 서로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감 잡았죠? 홉스네, 홉스. 이처럼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공공의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홉스를 찾아봅시다. 국가 권력은 분산되어 행사되어야 된다. 로크의 주장입니다. 권력 분립론을 주장한 사회 계약론자는 로크밖에 없고요. 국민은 국가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부여받았다. 아니죠. 국가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죠. 천부인권이잖아요. 천부인권. 이번도 틀렸어요. 사회 계약론자의 공통점. 천부인권을 인정한다는 것. 이 천부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홉스는 전부 양도서를, 로크는 일부 양도서를, 루소는 직접 민주제를 주장하면서 양도서를 거부하죠. 그 다음에 3번. 대의제보다는 직접 민주제가 바람직한 정치이다. 이건 루소 얘기예요. 대의제는 로크고, 홉스는 절대군주제. 4번. 인민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절대 권력에 동의한다. 절대 군주제. 그래서 천부인권을 전부 양도해야 돼요. 4번이 홉스의 주장으로 정답이고요. 15번. 다음 글에 밑줄 친 A와 B의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 A, B를 한번 봅시다. A는 국가 원수고 B는 행정부 수반이네. 이게 대통령제에서는 이론적이에요? 이원적이에요? 이론적이죠. 의원대각제에서는 이원적이잖아요. 다르잖아요. 자,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대통령이 정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면서 대내적으로는 행정부의 우두머리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다. 자, A.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국군 통수권. 여러 번 얘기했어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국군 통수권, 또 법률안 거부권, 또 법령 집행권, 공무원 임면권 등등. 자, 대통령령 발포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국민투표 부의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계엄선포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행정부 지휘감독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긴급명령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외교사절의 신임 파견권, 국가 원수, 공무원 임명과 파면권, 임면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정답 4번입니다.
예전에 계엄 선포를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죠. 대통령은 국가의 위기 시 국방 및 행정기관 국방 대통령은 이렇게 했구나.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대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선지로 하나가 이게 나왔다고. 3번. 나왔어. 뭐 틀린 걸 보라 그랬는데 이게 정답이야. 어디가 틀렸어요? 계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대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조금 더 여러분 현혹시키려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OX.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함정에 퐁당 빠져버리는 거야. 어디서 초점을 맞추냐면 대통령 이거 눈에 보이고 계엄 선포 해놓고 국가 원수로 맞잖아 하는 순간 함정에 퐁당 빠진 거라고. 어디가 틀렸어요? 국회에다가는 절대 계엄 선포 못합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때 탱크가 중앙청 앞에, 법원 앞에, 대학교 정문 앞에 진입했지만 국회의사당 앞에는 탱크가 갈 수가 없어요. 입법기관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못합니다.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고. 많이 틀렸어. 혹시 몰라서 소개하니까. 다시 이 계엄 선포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에요. 그러나 국정 전반에 걸쳐서 계엄을 선포하는데 어디다가는 못한다?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못해요.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일단 15번 정답은 4번이네요. 16번으로 갈까? 17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게요. 16번. 우리나라 어느 헌법기관 권한 중에 일부인데요. 옳은 걸 찾으래요.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최고사령관으로 국군을 지휘 통솔하는 것도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죠. 당연히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고요.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거니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권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고요.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역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죠. 자, 이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옳은 걸 고르래요. 1번에 가해 행사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당연하죠.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임명할 때 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번 맞아요. 자, 나머지는 왜 어디가 틀렸는가 보자고요. 나의 행사, 즉 국군 통수권을 행사할 때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를 필요로 하지 아닙니다. 반드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걸 부서라고 표현합니다. 부서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결제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만 결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이게 국군 통수 이를테면 국군 통수권으로서 사단에 대한 사단을 이를테면 미얀마 전투사단 미얀마 파견 이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국가 안위에 관한 중정책이죠. 국민투표 거쳐야 됩니다. 국민투표. 근데 이제 이 안이 이제 여기 쭉 나와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결재란이 있잖아. 쉽게 얘기해서 결재란이 있으면 여기 대통령 도장 찍어야죠. 국세 찍어야죠. 그 다음에 여기 누구 도장 찍어? 국무총리 도장 찍어야죠. 이거 누구든지 찍어. 관계 국무위원, 장관, 국방부 장관 도장 찍어야 되죠. 그리고 사단장 도장 하이 찍어야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서라고 하는 거예요. 부서. 그러니까 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서를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라는 라라라라 긴급명령권. 대의기구를 거친 후, 대의기구는 의회죠. 의회 거칠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특권입니다. 의회기구 거칠 필요 없이 라라고 그랬지. 국민투표. 라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 대의기구를 거치는, 대의기구 안 거쳐도 돼요? 안 거칩니다. 근데 국민투표 중에 대의기구 거치할 거 하나 있죠. 헌법 개정할 때.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 우리 헌법상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좀 전문 용어로 레퍼렌덤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헌법상 국민투표를 레퍼렌덤이라고 하는데, 레퍼렌덤이란 이 두 가지 경우에만 국민투표할 수 있어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이 중요정책은 의회 필요 없어요. 대의기구 안 거쳐도 돼요. 근데 헌법 고칠 때는 어때요? 헌법 고칠 때는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나서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요. 그러니까 3번은 국민투표인데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에 해당되는 거예요. 3번도 틀렸고요. 4번. 가해서라 모두 행정부 수반수 권한이다. 땡. 행정부 수반수 권한은 나밖에 없어요. 나만 행정부 수반수 권한이고요. 17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게요. 옳은 걸 고르래요. 갑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 을과 싸움을 벌여 을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을이 고소를 하였고 검사의 기소로 땡땡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네요. 민사재판이에요? 형사재판이에요? 형사재판이죠. 당연히 3심제입니다. 그 다음. 근데 그 문장을 읽다 보니까 단독부에서 1심 한다고 그랬죠? 그럼 2심은 어디로 가요? 본원 합의부로 갑니다. 만약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 했다면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겠지만, 그것도 염두에, 문장 읽어가면서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병은 실수로 정의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에 정은 병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병이 손해배상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정은 땡땡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건 민사소송이에요? 형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이죠. 민사. 그러니까 일반 불법행위나 특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특수 불법행위는 아닌 것 같죠? 일반 불법행위 같아요. 자, 옳은 걸 찾으래요. 가에서는 갑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땡.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가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갑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게 아니라 단독부에서 1심 했으면 이건 경미한 사건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2심은 본원 합의부로 갑니다. 제가 자꾸 본원 합의부라고 하는 이유가 예전에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원자가 들어가야 돼요. 지원 합의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충주지방법원 지원 단독부에서 1심을 했다면 충주법원에 합의부로 안 간다니까요. 청주 본원 합의부로 가야 된다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일단 틀렸고요. 3번. 나에서 정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게 뭐지? 지방법원에 소송 제기했는데 이게 민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못해요. 형사재판 중에 합의부에서만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경우에만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4번이 맞겠네요. 옳은 것. 가나에서 재판은 모두 3심제. 당연하죠. 형사건 민사건 모두 3심제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18번으로 가자고요.